유명 온라인 영상 플랫폼 너튜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2019년에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 1위로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꼽혔습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조회수는 현재 6억 뷰를 넘었는데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 DNA를 비롯해서 불타오르네, Fake Love, 아이돌, 마이크 드롭 등 조회수 1억 뷰를 넘은 뮤직비디오가 무려 25개에 이른다고 해요. 좋은 노래와 강렬한 퍼포먼스, 거기에 영상미까지 더해지면 절대 안 보고 지나칠 수 없죠. 청춘의 대변인, 우리의 소우주, 7 청년들이 던지는 메시지와 철학을 함께 탐구해요. 우리의 탐구 주제는 방탄소년단이에요. 안녕하세요. EBS 방탄천국에서 방탄이즘 진행을 맡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쿨라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방탄이즘 8번째 탐구 주제가 바로 방탄소년단의 영상 분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세종대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이지영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위계를 파괴한 방탄소년단이라는 주제로 교수님께 신선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교수님 원래 전문 분야가 영화와 관련이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전공을 석사 때도 이제 영화 이론도 전공을 했고 철학도 전공을 하고 박사에서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영화 이론과 철학의 중간쯤 되는 영화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철학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학문인데 영화 철학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흥미가 가는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중에 1억 뷰를 넘은 영상이 25개나 된다고 해요. 네, 어마어마하죠. 예, 25억 뷰라고 하면은 전 세계인의 절반이 봤다는 건데 네. 국내 아이돌 중에 최고의 기록인데 지금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당연히 나오겠지만 영상 자체로만 봤을 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책을 쓰게 됐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의 뮤직비디오 및 이제 다른 영상들의 관계가 지금 시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 시대를 뭔가 대표하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예술 장르의 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쓰게까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 문화적으로 탐구해 볼 가치가 있지만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뮤직비디오 및 영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장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차이가 나요. 비슷한데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이런 셈이죠. 페이크 러브 보셨잖아요. 네. 거기 보면 제이홉 나올 때 보면 막 초코바 막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데 누워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 도대체 그 초코바가 뭔지를 그 뮤직비디오 하나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전 영상들을 함께 보시게 되면 그게 왜 거기에 초코바가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되는 시기인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메시지를 영상에도 그런 초코바 같은 상징물로 담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약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지점이 우리 지난번에는 주로 메시지의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 그 메시지의 측면하고 이 뮤직비디오나 영상들에서 전개되고 있는 서사하고를 약간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서사에도 분명히 메시지는 있지만 이게 앨범에 나오는 메시지하고 직접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사랑 그다음에 노래의 가사에 담겨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게 이 두 겹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서사와 메시지가 관련은 맺지만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방탄 유니버스라고 부르잖아요. 비유죠, 비유. 예, 비유. 이 비유 세계관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를 했던 제이홉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영상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놀이공원에서 10살 때까지
눈 뜨지 마.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놓고 옆에다 초코바, 음. 스니커즈 초코바 하나를 놓고 나서 떠나죠. 음. 그래서 이제 눈을 떴을 때는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허구적인 이야기인데 정말 어머니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고 어머니가 너무 많이 이 가수로 데뷔할 때까지 막 도와주고 그래서 마마라는 노래까지 이제 직접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허구적인 비유 세계관에서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허구적인 이야기들이 좀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불을 지르는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누구나 어떤 한 구석에서는 청소년기 내지는 유년기를 거치면서 가족으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누구나 트라우마가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트라우마들의 어떤 상징들처럼 이 서사를 구성해 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각자의 방식으로 영상을 해석한다. 이런 관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크 러브 뮤직비디오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I Need You, Run, 그리고 뭐 트레일러들, 그다음에 쇼트 필름들 이런 것들을 다 봐야지만 사실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이 이거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싶어서 예전 거 또 보고 또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지난 회에도 데미안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뮤직비디오에 담겨 있는 게 또 그런 문학 작품이나 여러 가지 외적인 참고 자료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두 겹이라고 말씀드린 겹이 계속해서 지금 무한 증식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좀 어렵죠. 실제로 너튜브를 보면은 방탄소년단 뮤비를 해석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영상미도 그렇고 담고 네. 있는 내용도 뮤직비디오라기보다는 한 편의 짧은 영화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팬들이 실제로 이걸 영화로 만들어주기를 약간 바라고 있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드라마로 다음 해 제작된다는. 아, 진짜요? 네. 아, 그때 그 빅히트 사업 설명회에서 네.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초록뱀 미디어인가? 거기서. 그럼 실제로 방탄 멤버들이 나오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웹툰 나온 거를 이제 화양연의 웹툰에서. 예, 예. 그게 이제 다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스토리라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드라마로 나온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이 현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아까 얘기하셨던 팬들의 그 해석들 그쵸, 그쵸. 너무 기발하고요. 그다음에 거의 탐정 수준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서 연결을 하고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엄청 공부를 해요. 그렇죠. 철학책도 읽고 문학책도 읽고 아주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이 자기네들의 해석들을 이게 그냥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기보다는 거의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그 중요성의 측면에서는 아주 동등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선 방탄의 컨텐츠들과 팬들의 컨텐츠들이 만나면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는 빅히트가 팬들이 만들어낸 해석에서 오히려 영감을 받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그렇게 의심을 한다, 추정을 한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해주신 그 네트워크 이미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일단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적인 하부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네트워크로 전 세계가 실시간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아주 작은 휴대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접속 가능한 이런 상태로 24시간 온라인 상태로 모두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 뭐 트위터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거지만 나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행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디를 잘 몰라요. 그래서 친한 아미들에게 나 제주도 가요. 그랬더니 온갖 정보들이 저에게 쏟아졌어요. 트위터로. 이건 이제 트위터에서 만난 아미들의 카톡방이죠. 단톡방에서. 네, 단톡방에서.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다 기억도 못할 만큼. 그 중에서 저는 몇 개 제가 가능할 법한 것들을 취사 선택을 해서
여행 일정에다 반영을 하고 덕분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여행을 갔다 오게 됐죠. 근데 저는 게으르고 귀찮아서 음. 평소 같았으면 그냥 대충 뭐 찾아보지도 않고 그랬을 스타일인데 아미들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집단 지성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네, 저도 집단 지성을 굉장히 믿는 편이거든요. 네. 복잡한 온라인 네트워크 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익명일 때가 많죠. 이제 실제로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의 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런 학술적인 거나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더 많이 알지만 나머지 정보는 저는 어떻게 보면 바보에 가까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의 어떤 지성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정말 나만의 어떤 생각.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나만의 생각으로 이 책을 썼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미 그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트위터에서 풀뿌리 문화 운동을 하며 방탄을 홍보하기 위해서 모이는 아미들의 어떤 집단 지성도 있지만 이 집단 지성이 다른 방식으로 예술의 측면으로 학술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게 그것의 어떤 이 현상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안한 것이 네트워크 이미지인데 어떤 개념하고 가장 비슷하냐면 유명한 개념 중에 트랜스미디어 현상이라고 많이 부르는 여러 미디어들을 넘나들면서 이제 방탄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영상들 그다음에 뭐 음악 그리고 브이라이브 같은데 뭐 이제 부가적인 오락 영상들 유튜브에 방탄밤 같은 영상들 그다음에 화양연화 책 웹툰 블로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매체들을 막 가로지르면서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 트랜스미디어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생산자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거 아무도 안 봐주면 음. 그냥 없어요. 픽셀 상태로만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그 디지털 정보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보고 댓글을 남기고 그거를 다른 어떤 소셜 미디어로 공유를 해오고 나 이거 되게 괜찮던데 여기에서 이 장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말을 붙이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작품들은 존재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또 팬들도 창작자와 수용자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게 됐군요. 그렇죠. 아, 그게 사실 이 팬덤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디어 영역은 뭐 누구보다 더 잘하실 거고 아닙니다. 지금 이제 팬이라고 한다면 요새는 팬덤 4.0의 시대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렇군요. 팬덤 4.0의 시대. 네. 네. 그거는 더 이상 팬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주는 정보 받아먹고 좋네 이러고 끝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팬질을 할 대상을 내가 직접 찾아서 그들을 개발하고 그들을 알리고 홍보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까지 다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4차 산업이 만든 팬덤 4.0의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술적 기반하고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이 기술적 기반이 바뀌면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하고 만들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아까 되게 네. 많은 미디어로 방탄소년단이 소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화와 뮤직비디오의 차이점 여기서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영화하고는 아주 다른 장르예요. 근데 얼핏 보면 여기에 서사가 연결되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영화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스토리라인이 잡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상업 영화, 이제 주류 영화들은 서사가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주인공. 1950년대 미국 한 중서부의 마을. 뭐 이러고 이제 어떤 특정한 배경에서 인물이라고 하는 건 아주 확고한 어떤 캐릭터를 가진 일관된 성격을 가진 존재들인데 이 뮤직비디오에 보면 어떤 때는 그러니까 각각의 캐릭터도 공통점은 있으나 똑같은 방식으로 유지되질 않아요. 아, 그다음에 배경도
예를 들면 아이니주에서는 굉장히 허름한 뭐 주유소, 그다음에 서민 아파트 버려져 있는 수영장 이런 데가 불타 때 나왔다면 말씀이시군요. 그 아이니주에도 그게 나와요. 아, 폐수영장이요? 네, 그 아. 서울대 뒤에서 찍은. 아. 그런데 페이클러브 때는 완전히 네. 또 다른 어떤 굉장히 인위적인 세트예요. 아.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렇죠. 인물도 예를 들면 RM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주유소에서 일하는 알바생이죠. 예, 알바생으로 나왔다면 여기에서는 거울 앞에서 뭔가 막 하고 있는, 사실 이렇게 연결이 쉽게 되지는 않는, 영화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게티 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네. 영화와 다르게 뮤직비디오에서는 캐릭터의 일관성, 시공간적인 어떤 단일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형식적인 측면만 보면 거의 유럽 예술 영화랑 오히려 비슷하게 보이는 막 단절적인 지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영화에서도 사실은 단절적인 지점들이 어떤 역할을 관객에게 하게끔 한다라고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관객의 사유예요. 관객이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중간에 있는 틈들을 메우고 작품을 완성하게 되는 어떤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 영화 보고 생각하는 거는 전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화 보고 나 혼자 생각하든가 정말 아주 발전된 정도가 영화 평론이나 비평을 쓴다든가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극장에서 하는데 글은 내 일기장이나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잡지, 그게 가장 이제 최선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자와 생산자 사이의 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전 예술에 비하면 영화가 상당히 많이 그 경계가 무너졌긴 하지만, 근데 유튜브에는 누구나 저도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당장 올릴 수 있어요. 계정만 그렇죠. 있으면. 그래서 누구든 그 생산자가 될 수 있으면서 그 컨텐츠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해석들을 만들어내고 연결하지 못했던 컨텐츠들을 팬들이 연결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뮤직비디오와 저 뮤직비디오 사이에는 여러 단절적인 간격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를 팬들이 직접 연결을 정말로 영상 속에서 연결을 시키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을 진짜 끊임없는 궁예라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그 틈을 채우고 의미가 뭔지를 파악해내는 게 저는 단순한 트랜스미디어 현상이 아니라 이 관객의 적극적인 이 창조적 수용 행위가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 이미지라고 부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영화와 뮤직비디오의 차이점처럼 방탄소년단도 어떤 일관된 디제시스가 없다는 걸로 볼 수 네. 있을까요? 네, 일관되지는 않죠. 디제시스가 아예 없진 않지만 좀 파편적인 방식으로 디제시스가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아이니슈를 예를 들면 가사에 끊임없이 걸이 등장을 하는데 뮤직비디오에서는 여성의 모습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네, 요 얘기는 사실은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 영화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미지를 보충해주고 그 분위기를 잘 설명해주기 위해서 사운드가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뮤직비디오에서는 사운드는 이제 노래죠. 근데 그 노래를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영상이 등장할 때도 있지만 완전히 상관없는 영상들이 등장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영상과 그 사운드와 이미지 사이의 불일치가 굉장히 방탄에게서는 많이 눈에 띄는데, 이건 방탄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대체로 뮤직비디오들이 많이 그래요. 그런데 그 불일치하면서 생겨나는 간격이 우리한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쟤네 왜 저런 노래를 하는데 왜 영상은 왜 저렇지? 이건 방시혁 PD도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노래 되게 짧잖아요. 노래 가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어도 이게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그걸로 다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담는다라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가 단순히 되게 예쁘게 잘 나오는, 가수들이 예쁘게만 보이는 고급스러운 홍보 영상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이 방탄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지점이 되게 많다라는 거, 의미들을 정말 꾹꾹 눌러 담아놔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Make It Right 나왔었잖아요. 네. 전 세계 아미들 다 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무슨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지 그냥 보면 이게 이전의 히스토리랑 연결이 되면서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애들을 지켜줬구나. 그런데 또 그 망토를 걸치고 혼자 울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같이 울고 그런 부분들. 근데 요거는 노래 가사하고 상당히 많이 일치를 그나마 하는 영상이지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니주 같은 경우에는 뷔의 누나 역할의 여자 캐릭터가 잠깐 스치지만 그 걸은 아니거든요. 그걸은 아니죠. 네. 네, 그 걸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지적하신 대로 이미지하고 사운드가 불일치하게 되고 그래서 두 개의 이야기 트랙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뮤직비디오뿐 아니라 쇼트필름, 트레일러 같은 이름으로 영상을 많이 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뮤직비디오랑 쇼필름, 트레일러의 차이점은 뭔가요? 일단 뮤직비디오는 노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뭐 쇼트 필름이라고도 부르고 하이라이트 릴이라고도 부르고 뭐 에필로그라고도 부르고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로 매번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통틀어서 온라인 설치 영상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뮤직비디오는 어쨌건 음악을 전달하고 거기에 또 부가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매체다라고 본다면 쇼트 필름에는 음악이 안 나온다는 게 본인들 노래가 안 나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하이라이트 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얼핏 슬쩍 반주로 깔리기는 하지만 그 전혀 뮤직비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저것들의 역할이 뭐냐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윙즈 쇼트 필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디오 아트스러운 이미지들이 아주 많이 강조되어 있어서 정말 하이아트 작품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러브 열셀프 하이라이트 릴 기 같은 경우에는 밝은 단편 영화 그런 거 보는 기분이었고요. 그러니까 각각 내놓는 것들이 다들 뭔가 분위기들이 달라요. 일관적인 게 아니라. 근데 그것들이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어떤 뭐 약을 먹는 장면이 반복돼서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나타난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그 공통된 소재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이 서로 다른 것들을 이어주게는 하는데 이게 우리가 드라마 시리즈 볼 때나 영화 저기 2편 나왔어 이러고 기다릴 때하고는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뮤직비디오와 다른 이 영상들 온라인 설치 영상이라고 부른 것들을 이제 온라인 공간 속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각화시켜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영상들을 볼 때 단 한 편 되게 짧거든요. 어떤 거는 1분, 2분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막 17분, 20분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보고 되는 게 아니니까 상상 속의 온라인 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들 사이를 이거 봤다가 일로 다시 왔다가 딴 거 봤다가 아 그때 나왔던 이거랑 지금 이거랑 연결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연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들 안에 방탄소년단 세계관이 담겨 있는데 사실 뮤직비디오만 봐서는 그거를 비유가 굉장히 방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확 와닿지가 않는데 그 온라인 설치 영상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어떤 이해의 포인트들을 콕콕콕콕 이렇게 찔러주면서 네. 짜란 하고 비유가 펼쳐지는 머릿속에서 네. 팬들이 말하는 비유. 이 세계관이 몇 년간에 걸쳐서 여러 영상 안에서 담고 있어. 사실 그 세계관 안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막 시간 여행도 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직 세계관을 다 해석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이 세계관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전부 다 보려면 지금 양이 좀 많아져가지고 스트레이트로 쫙 봐도 몇 시간이 걸리는 분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단 어느 거부터 접근을 하셔도 괜찮기는 한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스토리라인의 출발점이 화양연화 앨범에 속하는 I Need You하고 Run이라는 뮤직비디오. 특히 I Need You는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5분 넘는 버전, 그게 오리지널 버전이거든요. 그걸로 보시게 되면 이제 기본 캐릭터 설정들이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게 되죠. 그리고 앨범 순서대로 따라가셔도 괜찮습니다. 약간 복잡하지 않나요, 그러면?
괜찮아요. I Need You Run 보시고 나서 윙즈 쇼트 필름들을 쭉 보시고 그다음에 Love Yourself 하이라이트 릴 이걸 보시고선 그러고 나서 뭐 페이크 러브나 DNA로 가시게 되면 이게 좀 더 이해가 쉬워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의미들을 찾아내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재미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 하도 방탄하니까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보자. 그리고 뮤직비디오 한 두어 개 틀고 보다가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나 잘 모르겠는데 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게 이제 비유 이 세계관이 뮤직비디오 두 편만 가지고는 충분히 파악이 될 리가 만무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I Need You와 Run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힌트. 그러니까 이야기는 제가 사실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해석하고 만들어내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제가 거기에다가 보태고 싶지는 않은데 힌트를 드리자면 예를 들면 진이 나올 때는 하얀 꽃이 자꾸 등장을 하더라. 그게 스메랄도라는 꽃으로 나중에 이제 변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 스메랄도라고 하는 꽃은 전설의 꽃이에요. 진짜 있는 꽃이 아니고. 그리고 그 꽃에 대한 이야기가 네이버 블로그에 있어요. 지금 그 말씀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 네이버 블로그에 가면 스메랄도라는 전설의 꽃을 팔고 있다는 어떤 플로리스트, 꽃집이죠. 네, 플로리스트가 운영하는 블로그로 되어 있는데 그 플로리스트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어떤 사랑 얘기가 들어 있고요. 그 속에는 다시 전설, 스메랄도가 등장하는 어떤 전설 이야기가 거기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겹의 픽션이 거기에 블로그라는 매체를 연결하면서 들어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 오늘 꽃을 사러 왔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게 진이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 속의 진이 트위터에 그 스메랄도를 들고 찍은 사진이 올라오면서부터 설레. 그 존재가 스메랄도 꽃의 존재가 이제 확 자각이 되기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저게 뭔가를 뒤지다 보니까 딱 한 군데 정보가 있는 블로그를 찾게 되고 그 블로그 정보들을 아미들이 거의 탐정이거든요. 온라인 탐정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블로그가 만들어진 일자 뭐 등록일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블로그가 만들어진 날짜가 2013년 6월 13일 방탄 데뷔일이더라. 아이고. 뭐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막 이상한 영어로 된 글자가 있는데 그거를 한글 자판으로 바꿔보면 방탄소년단이라고 나와 있다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그 블로그와의 연관 관계를 다 찾아내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스토리, 전설의 이야기가 전하지 못한 진심. 전모찐. 네, 전모찐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스메랄도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노래 가사 속에, 어떤 때는 뮤직비디오 속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 하얀 꽃이라고 하는 테마가 반복되면서 근데 동일한 방식은 아니고 변형 반복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이홉은 초코바, 그다음에 놀이공원 같은 그런 테마들. 그다음에 뭐 누구는 그래피티를 한다든가. 비죠? 네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슈가가 등장하면 언제나 불이 난다든가. 그다음에 지민은 물과 계속 연관되어서 나타나고 물 속에서 빡빡 씻는 모습이 나온다든가 물이 막 거의 사람 잡아먹을 듯 쏟아져 내린다든가 이런 공통된 테마들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뮤직비디오를 연결해서 보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 수수께끼를 좀 풀 수 있는 지름길 혹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탄소년단의 영상에 이제 특정 이미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멤버들에게 부여되는 이미지 외에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네, 이런 걸 네. 보면은 빅히트가 마치 팬덤 전 세계의 팬들과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 게 네.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예,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빅히트 방탄소년단이랑 재미난 놀이를
특히 컴백 시즌에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통된 이미지들이 제법 많은데 하나가 No More Dream, NO, 스티그마, 마이크 드랍 이런 데 나오는 어떤 경찰 내지 공권력을 상징하는 듯한 이미지들. 뭐 음. 어떤 때는 실제로 폴리스라고 노멀 드림에는 헬리콥터 밑에 폴리스라고 쓰여 있고 마이크 드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조실 이미지. 그다음에 거기 있는 까만 차량은 그냥 경찰차가 아니라 마치 국정원 차량 같은 느낌을 주는 오. 그런 차량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방탄하면 역시 불이죠. 불이죠. 노멀 드림에서도 조금씩 불이 타고 있는데 네. 불타오르는 해쯤 되면 이제 자동차가 불타고 건물이 불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데에서 그 불타는 이미지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음. 그리고 뭐 이 주로 집단 군무하고 관련이 될 때도 있는데 이 군중 뭔가 이렇게 후드를 쓰고 그 까만 후드 쓴 사람들 잔뜩 나오잖아요. 네. 뮤직비디오를 걸쳐서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죠. 네네. 에노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또 하얀 후드를 쓰고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조금 바뀌고 어떤 때는 마치 방탄소년단을 공격하고 억압하는 역할 같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추종하는 역할 같기도 하다가 굉장히 애매한 방식으로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회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방탄소년단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모티브 삼아서 앨범 윙스를 냈어요. 네네. 그리고 데미안처럼 문학적 상징을 넣은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마 아시겠지만 봄날 뮤직비디오에 보면 오멜라스라고 하는 글자가 눈에 아주 확 띄는데요. 그게 어슐러 르 귀인이라고 하는 작가의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단편 소설을 거기에 이제 바로 참조를 한 그 뮤직비디오이고요. 그 뮤직비디오 같은 봄날 같은 경우는 그 소설 이외에도 설국열차를 노래 가사에서 직접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고 철국 열차 아래 파트였던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덕심이. 네. 네. 그리고 또 되게 멋있는 장면이 슈가가 앉아 있는 장면인데 옷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데에서 이렇게 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은 정말 예술 작품 네.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실제로 크리스티안 볼탄스키라고 하는 설치 작가의 이 백손느라고 하는 작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오마주한 작품이 아닌가라고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뭐 피땀 눈물 같은 경우는 17세기 바로크 회화 작품들이 뭐 한두 편이 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부터 시작해서 브리엘의 뭐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 뭐 반역 천사의 추락, 그 이 날개 달린 것들 이미지들이 나오는 17세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문학, 영화, 회화, 설치 예술, 뭐 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맵 오브 더 소울 같은 경우는 융의 심리학 해설서인 그 머레인 박사의 정말 영혼의 지도 맵 오브 더 소울 그 책을 거의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팬들이 바쁩니다. 공부하느라고. 일단 찾아보거든요. 그렇군요. 네. 일부만 들었는데도 집중해서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시 한번 방탄소년단의 영상들을 보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방탄소년단이 네트워크 이미지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을 보여줬는데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다양한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미디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어떤 현상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미디어의 경계를 허무는 게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소비자라는 거죠. 즉 수용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수용자들이 모든 미디어의 경계를 허물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해석과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측면이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과정들이 단독적인 혼자의 연구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 방탄 팬덤만이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얘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런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한 팬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창조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네트워크 이미지라는 개념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유하고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나의 생각을 나누고 그러면서 예술 작품을 함께 공동 창조해가는 방식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더 이상 골방에 갇혀서 고독하게 머리 쥐어 뜯는 예술가가 그 이제 낭만주의 시대에 특히 나오게 된 예술가관인데 그런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시대에 확실하게 이제 도장을 찍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형식은 방탄만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그 마블 시리즈라든가 뭐 스타트랙 뭐 이런 시리즈물들에서도 사실 좀 유사하게 나타나는 형태들이에요. 팬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연결시키고 막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 시리즈가 막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지속되면서 거대한 어떤 세계관을 마블 유니버스 이런 것들을 창조하는 거하고 비슷한 구조인 거죠. 예를 들면 중세시대 예술은 감히 손댈 수 없는 그 자체로 거의 종교의 기능을 대체했기 때문에 신성하기만 한 존재였으면 그 박물관에 가면 손대지 마시오. 그럼요. 멀리서 거리에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절대로 손대지 말고 오려고 하면 잡혀가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직접 이 수용자가 관람자가 작품 생산에 반은 참여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나 보편적인 현상이고 그런 어떤 소비자의 변화 혹은 시대의 변화, 미디어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기존에 아무리 영광스러운 과거를 가진 어떤 집단도 혹은 어떤 존재도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팬들은 공부를 하고 있고 사실 혹시 이 중에 나는 방탄소년단 팬은 아닌데 주변에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하고 내 자녀가 좋아한다 이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현상을 통해서 지금의 변화하는 세상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상의 일부가 예술이고 그 세상의 일부가 글로벌 시티즌십을 가진 어떤 아미라는 커뮤니티, 집단이기도 하고요. 네. 아미와 BTS가 BTS 연대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글로벌 시티즌십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또 집단지성으로 하나로 작동을 하면서 공유 가치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수용자와 창작자 이 둘을 넘나드는 SNS를 통한 BTS와 아미의 연대십 굉장히 이런 것들이 새로운 예술의 창작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탄이즘 8번째 시간 방탄소년단의 영상분석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회수 1억 뷰를 넘는 방탄소년단의 영상엔 그들의 멋진 모습과 퍼포먼스만 담긴 게 아닙니다. 다양한 상징과 비유, 이들의 변주들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감상하는 것도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을 통해 세상을 탐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방탄이즘 진행자 쿨라였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그리고 팟빵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